미국 특수부대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납치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맞습니다. 주권 침해, 전쟁 선포, 트럼프는 이런 리스크를 다 알고도 왜 반가쇠를 당겼을까요? 지금 카라카스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3분 만에 정리해 드립니다. 전 세계가 새해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2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시민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굉금이 터졌어요. 미군 폭격기들이 도시 상공을 뒤덮은 겁니다. 약 30분 동안 7차례 이상의 대규모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창문이 깨지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거리로 뛰쳐나왔죠. 어둠 속에서 전투기 엔진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뉴스를 접했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고요? 미국 정부는 이 작전의 명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이라고요? 마두로 대통령이 콜롬비아 마약 조직과 손잡고 미국에 코카인을 쏟아부으려 했다는 겁니다. 언론들도 이 설명을 그대로 보도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독재자가 마약까지 팔았으니 당연한 응징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마약 때문에 미국이 직접 한 나라의 대통령을 폭격기까지 동원해서 체포한다고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중남미에서 마약 카르텔이 얼마나 활개쳤는지요. 멕시코 카르텔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으로 마약을 밀수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미국인이 멕시코산 마약으로 목숨을 잃고 있어요. 그런데 왜 미국은 멕시코 대통령을 체포하러 가지 않았을까요? 아프가니스탄은 어떻습니까? 세계 아편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미국은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면서도 아편 생산을 막지 못했어요. 오히려 미군 주둔 기간에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베네수엘라일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실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마약은 겉포장에 불과했습니다. 그 안에는 석유, 그리고 중국, 3천억 배럴의 검은 황금을 둘러싼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전 세계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먼저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전 코드명은 남부의 창이었습니다. 영어로 오퍼레이션 서던 스피어라고 하죠. 공격 목표는 카라카스 내부와 인근의 주요 군사 시설들이었습니다. 이곳들은 베네수엘라 군부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공습과 동시에 미국 최전개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투입됐습니다. 이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아십니까? 2019년에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의 수고에 알바그다디를 제거한 바로 그 부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훈련받은 군인들이죠. 이들은 밤에 낙하산을 타고 적진 한가운데 뛰어들어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 중의 정예예요. 이들의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를 생포해서 나라 밖으로 끌어내는 것. 대통령 관저에 침투해서 경호원들을 무력화하고 잠들어 있던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고 미군 측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마두로와 영부인을 체포해서 나라 밖으로 이송했다고요. 마치 전쟁 영웅처럼 자랑스럽게 말이죠. 이건 1989년 파나마 침공 이후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벌인 가장 노골적인 군사 개입이었습니다. 37년 만의 일이에요. 당시 파나마에서는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마약 카르텔 연루 혐의로 체포해서 미국에서 재판에 넘겼죠.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37년 전과 지금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내세운 공식 명분은 마약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미 2020년 3월에 마두로를 나르코 테러 혐의로 기소한 상태였거든요. 나르코 테러가 뭐냐고요? 마약 거래를 통해 테러 활동을 지원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마약과 테러를 결합한 중범죄죠. 기소장 내용을 보면 마두로가 콜롬비아의 좌파 게릴라 조직 파르크와 손잡고 미국에 코카인을 쏟아부으려 했다는 겁니다. 파르크는 콜롬비아에서 50년 넘게 활동한 무장 조직이에요. 정부와 싸우면서 마약 밀매로 자금을 조달했죠. 수천 명의 민간인을 납치하고 살해한 악명 높은 조직입니다. 마두로가 이들과 협력해서 수백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수출하도록 도왔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거기에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혐의도 붙었습니다. 스페인어로 카르텔 로스 솔레스라고 해요. 이 조직은 베네수엘라 군부 내부에서 운영되는 마약 밀매 네트워크였습니다.
이름의 유래가 재미있어요. 베네수엘라 군인들의 계급장에 태양 모양 장식이 있어서 그렇게 불리게 됐거든요. 군인들이 마약 밀매에 직접 관여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1월에 이 조직을 공식적으로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했고, 이게 나중에 군사작전의 법적 근거가 됐습니다. 또 하나, 트렌데 아라과라는 범죄 조직과의 연결도 문제였어요. 이 조직은 베네수엘라 아라과 주의 감옥에서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범죄 조직이 만들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에요. 이 조직은 감옥 안에서 세력을 키워서 마약 밀매, 인신매매, 살인까지 저지르는 거대 범죄 집단으로 성장했어요. 지금은 미국, 스페인, 칠레까지 조직을 확장했습니다. 2023년에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 감옥을 급습했을 때 발견된 것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로켓 발사기, 수천 정의 총기, 엄청난 양의 마약과 현금이 쏟아져 나왔어요. 감옥 안에 수영장과 나이트클럽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감옥 안에서 이런 무기고와 유흥시설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정부가 이걸 모를 리 없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마두로 정권이 이런 범죄 조직들과 한 통속이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미국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독재자가 마약 조직과 손잡고 미국을 위협했으니 응징했다.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마약이 핵심 이유였을까요? 마약 밀매 혐의가 있는 지도자가 세상에 마두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멕시코 카르텔은 매년 수천억 원어치의 마약을 미국으로 밀수출하고 있습니다. 시날로아 카르텔, 할리스코 카르텔, 이런 조직들 들어보셨죠? 이들이 밀수출하는 펜타닐 때문에 매년 미국에서 수만 명이 사망하고 있어요. 2023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10만 명이에요. 웬만한 도시 인구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멕시코에는 폭격기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왜 멕시코 대통령을 체포하러 가지 않았을까요? 멕시코 마약 때문에 죽는 미국인이 훨씬 많은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베네수엘라에는 마약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석유죠. 여기서 두 번째 숨겨진 진실이 드러납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30억 배럴입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전체 석유 매장량이 약 600억 배럴 정도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5배가 넘는 석유를 땅속에 깔고 있는 거예요. 석유 부국으로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는 2,670억 배럴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사우디보다도 많아요. 세계 1위입니다.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같은 중동 산유국들을 모두 제치고 압도적인 1위죠. 이 어마어마한 석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계산해 볼까요? 현재 국제 유가가 배럴당 약 75달러 정도입니다. 3,030억 배럴에 75달러를 곱하면요, 2,270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삼경원이 넘어요. 삼경이요. 1, 10, 100, 1000, 만, 억, 조, 경.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죠.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600조 원 정도인데 그 5,000배가 넘는 돈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자원이 베네수엘라 땅속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1970년대 이전까지 이 어마어마한 석유는 누가 통제하고 있었을까요? 미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거대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 유전을 좌지우지했죠. 당시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핵심 석유 공급원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어요. 값싼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보물 창고였죠. 그런데 차베스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우고 차베스는 석유산업 국유화를 단행했어요.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외국 기업들의 자산을 몰수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쫓겨났고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가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투자해온 황금 광산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였죠. 수조 원의 자산이 한순간에 증발한 겁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토지, 그 외 자산들을 반환하라고요. 이번 작전이 바로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030억 배럴의 석유, 삼경 원어치 자원을 다시 손에 넣겠다는 거죠. 마약은 구실일 뿐이에요. 그런데 석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유가 중요하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베네수엘라 석유는 20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차베스가 국유화한 게 2000년대 초반인데 왜 20년 넘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움직인 걸까요? 뭔가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거 아닐까요? 여기서 세 번째 충격적인 진실이 나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베네수엘라는 중국에 무려 60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8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서울시 1년 예산의 2배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국방 예산의 약 2배 정도 되는 금액이죠. 이 빚을 어떻게 갚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금으로 갚는 게 아닙니다. 석유로 갚고 있어요. 대출 때 석유 협약이라는 걸 맺었거든요. 중국이 돈을 빌려주고 베네수엘라는 빚 대신 석유를 주기로 한 겁니다. 간단하죠? 돈 대신 석유로 갚는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협약 때문에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의 80%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80%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의 80%가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에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미국 코앞에서요. 베네수엘라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플로리다에서 비행기로 두세 시간 거리입니다. 미국 뒷마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뒷마당에서 중국이 석유를 빨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베네수엘라는 그야말로 전략적 보물이었습니다. 첫째, 미국 바로 옆에 있는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유사시에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카드가 생긴 거죠. 중국 군함이 베네수엘라 항구에 기항하기도 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소름 돋는 일이죠. 둘째,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에요. 하루에 1,0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수입합니다. 에너지 안보가 핵심 과제인데 베네수엘라를 통해 장기적인 석유 공급원을 확보한 겁니다. 중동에서 석유 수입이 막혀도 베네수엘라가 있으니까요. 미국이 아무리 중국을 견제해도 뒷마당에서 중국이 석유를 빨아가는 걸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2020년대 들어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 문제가 더욱 부각됐습니다. 반도체 전쟁, 무역 전쟁, 대만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 코앞에서 석유를 확보하고 있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 참을 수 없는 일이었죠. 트럼프의 2025년 국가 안보 전략 문서를 보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축출하는 게 핵심 목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중국을 몬로 독트린의 현대판 적용 대상으로 본 겁니다. 몬로 독트린이 뭐냐고요? 19세기에 미국이 선언한 원칙인데 유럽 열강은 아메리카 대륙에 개입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 대상이 중국이 된 거죠. 마두로를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 정권이 들어서면 중국과의 협약을 파기하거나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80조 원어치 빚을 못 받게 되는 건 중국이고 3,030억 배럴의 석유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건 미국이죠. 일석이조입니다. 결국 마약 전쟁이라는 명분 뒤에는 두 가지 거대한 지정학적 목표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 확보, 다른 하나는 미국 뒷마당에서 중국 몰아내기. 마약 카르텔 이야기는 국제사회와 미국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게임은 석유와 패권을 두고 벌어지고 있었어요. 네 번째 숨겨진 진실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 모든 게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수순이었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 작전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준비해 왔어요.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2025년 8월부터 미국은 카리브해에 남아메리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전단을 포함한 대규모 함대가 움직였어요. 항공모함이 얼마나 큰 배인지 아십니까? 길이가 330m가 넘고 5,000명 이상의 승조원이 탑승합니다. 전투기 75대 이상을 싣고 떠다니는 공군기지예요. 건조 비용만 13조 원이 넘습니다. 공식 명목은 마약 밀수 단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마약 단속에 항공모함이 필요할까요? 마약선을 잡는데 전투기 75대가 필요할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마약 단속은 해안경비대나 경찰 순찰선이 하는 일이에요. 항공모함은 전쟁을 하는 배입니다.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9월부터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실제로 격침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35차례의 공격으로 최소 135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12월 초에는 유조선 납포까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납포된 배가 뭔지 아십니까?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실어 나르던 배였습니다. 유조선이에요. 마약선이 아니라요. 보이시죠? 처음부터 목표는 마약이 아니라 석유였던 겁니다. 마약선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해군을 배치하고 실제로는 석유 운반선을 노렸던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을 봉쇄하면서 경제를 조이고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의 백악관 참모장 수지 와일즈는 2024년 인터뷰에서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했습니다. 트럼프는 배를 계속 폭격하다가 마두로가 항복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작전 계획을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원래는 크리스마스 당일에 실행하려 했답니다.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에 빠져 있을 때 기습하려 했던 거죠. 언론의 관심도 분산되고 국제사회의 반응도 늦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나이지리아에서 다른 작전이 먼저 진행되면서 일정이 밀렸고 날씨 조건을 기다렸다가 새해 첫날에 실행하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어요. 우연의 일치는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두로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대통령이 됐으며 왜 미국의 표적이 됐을까요?
그의 인생 이야기는 그 자체로 드라마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는 1962년 카라카스에서 태어났습니다. 1991년 그는 카라카스 지하철 회사에서 버스 운전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30살 가까운 나이에 버스 핸들을 잡고 있었던 거죠. 매일 아침 출근해서 시민들을 태우고 도시를 누비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마두로는 평범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핵심 인물이었고 젊은 시절부터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어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면서 정치적 신념을 키워갔죠. 1992년 운명의 해가 찾아왔습니다. 우고 차베스가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차베스는 당시 군 장교였어요. 부패한 정부를 무너뜨리겠다며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범죄자로 봤지만 가난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영웅으로 떠올랐죠. 마두로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차베스 석방 운동에 앞장섰어요. 거리에서 시위를 조직하고 서명을 받고 언론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마두로가 감옥에서 차베스를 직접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이 마두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차베스는 마두로에게 베르데라는 암호명을 붙여줬어요. 스페인어로 녹색이라는 뜻입니다. 왜 녹색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때부터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마두로는 전업혁명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핸들을 놓고 정치에 뛰어든 거죠. 차베스가 석방된 후 마두로는 그의 가장 충실한 추종자가 됐고 1999년에는 새로운 베네수엘라 헌법을 만드는 재헌의회에 참여했어요. 2000년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2005년부터는 국회의장을 역임했으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외교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차베스 정권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외교부 장관 시절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차베스의 사회주의 혁명을 홍보했어요. 미국과 맞서는 반미 전선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죠. 2012년 마두로는 부통령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때 차베스는 이미 암 투병 중이었죠. 쿠바에서 수술을 받고 있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차베스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후계자를 지목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측근들 중에서 차베스가 선택한 사람은 바로 마두로였습니다. 버스 운전사 출신의 충실한 추종자요. 2013년 3월 5일 차베스가 사망했습니다. 마두로는 임시 대통령이 됐고 그해 4월에 치러진 대선에서 아슬아슬한 표차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불과 1.5% 차이였어요. 야당은 선거 부정을 주장했지만 마두로는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13년간 통치가 시작된 겁니다. 버스 운전사에서 대통령까지 드라마 같은 인생이죠.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고 특히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은 온갖 논란으로 점철됐습니다. 경제위기, 인권 탄압,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거 부정이요. 마두로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선거 부정이었습니다. 2024년 7월 28일에 치러진 대선은 현대 라틴 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노골적인 선거 사기로 기록됐어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야당의 강력한 후보였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정부에 의해 출마 금지당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마두로를 크게 앞서고 있었는데 부정부패 혐의를 씌워서 후보 자격을 박탈한 거예요. 그래서 75세의 전직 외교관 에드문도 곤잘레스가 야당 통합 후보로 나섰죠. 경제 위기와 정치 탄압에 지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변화를 갈망했고 투표율도 높았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결과 발표 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통제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마두로가 51%의 표를 얻어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감시단이 각 투표소에서 직접 수집한 개표 자료를 보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야당 자료에 따르면 곤잘레스가 67%의 표를 얻었고 마두로는 고작 30%에 불과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결과였던 거죠. 51대 50이 아니라 67대 30이에요. 압도적인 차이였는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겁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 의혹을 확인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P통신의 분석, 그리고 미시간 대학의 선거 부정 감지 전문가 조사, 모두 야당의 주장을 뒷받침했어요. 한 정치학자는 이 선거를 현대 라틴 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노골적인 선거 사기라고 단언했습니다.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요. 국제사회는 투표 개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마두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해킹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8월 15일에는 마두로가 임명한 대법관들로 구성된 대법원이 그의 승리를 검증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죠. 선거 결과에 분노한 야당 지지자들이 전국적으로 시위에 나섰습니다.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마두로 정권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탄압 캠페인으로 대응했어요. 공식 집계만으로도 27명이 사망했고 2,400명 넘게 체포됐습니다.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컸을 거라는 게 인권단체들의 추정이에요. 야당 지도자들은 줄줄이 감옥에 갇혔고 대선에서 진정한 승자였던 곤잘레스는 체포영장을 피해 스페인으로 망명해야 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자기 나라를 떠나 도망가야 하는 상황. 이게 바로 마두로 정권의 실체였던 겁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나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복잡한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둘러싼 자원전쟁, 미국 뒷마당에서 벌어지는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 정권에 대한 응징. 이 세 가지가 얽히고 설킨 거대한 게임이었던 거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마두로 제거가 일석삼조였습니다. 석유도 확보하고 중국도 견제하고 독재자 응징이라는 명분까지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마약과의 전쟁은 이 모든 걸 정당화하기 위한 깔끔한 포장지였던 겁니다. 이번 사건이 던지는 질문들은 무겁습니다. 13년간의 독재 통치가 끝났고 대규모 선거 부정에 대한 응징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주의가 회복될 기회가 생긴 거죠. 하지만 그 방식이 과연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겁니다. 한 나라의 주권을 침해해서라도 독재자를 제거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국제사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지지하는 쪽부터 볼까요?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트럼프의 발표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재공유하면서 자유가 전진한다, 자유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밀레이는 이전부터 마두로를 범죄자와 독재자라고 부르며 강하게 비판해왔던 인물이죠. 우루과이와 다른 남미 우파 정부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독재 정권이 무너졌으니 환영한다는 거예요. 반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폭격이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고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도 긴급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아무리 독재자라도 외국이 폭격해서 끌어내면 안 된다는 거죠. 러시아는 무력 침략이라고 규탄했고 이란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동맹국인 스페인까지 국제법 존중을 촉구하는 입장을 냈죠. 스페인에는 마두로 정권을 피해 망명한 베네수엘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이 논쟁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겁니다. 국제법상 한 나라의 대통령을 다른 나라가 체포해서 재판에 세우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1989년 파나마 침공 때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노리에가를 체포한 건 정당했는가? 37년이 지난 지금도 의견이 갈립니다. 앞으로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여러 나라들은 스페인의 망명 중인 곤잘레스를 합법적인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그가 새 지도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선거에서 진짜 이긴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첫째, 군부 문제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부가 곤잘레스를 받아들일지가 불확실하거든요. 마두로는 군부의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이 마약 거래로 부를 축적하도록 눈감아 줬습니다. 장군들 중 상당수가 마약 밀매에 연루되어 있어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구조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부패한 군부를 그대로 두면 또 다른 독재가 올 수 있고 척결하려 하면 군사 반발이 올 수 있으니까요. 둘째, 중국 빚 문제가 있습니다. 80조 원어치 빚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새 정권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 중국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질 겁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반대로 빚을 인정하면 여전히 석유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부담이에요. 셋째, 경제 재건 문제가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에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한때 남미 최고 부국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지경이 됐습니다. 770만 명이 나라를 떠났어요. 인구의 4분의 1이 탈출한 겁니다. 이들이 돌아오고 경제가 정상화되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만들어낸 선례도 우려됩니다. 미국이 마약 카르텔 연루를 이유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체포해 갈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논리로 정권 교체를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 개입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미국은 이 지역에서 많은 군사 개입을 해왔거든요. 과테말라, 칠레, 니카라과, 그레나다, 파나마, 이번이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1월 3일 버스 운전사에서 대통령이 됐다가 미국 특수부대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된 마두로. 그의 드라마틱한 몰락 뒤에는 마약이 아닌 석유가 있었고 독재 응징이 아닌 지정학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겁니다. 국제 정치에서 공식 발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항상 뒤에 숨겨진 이해관계를 봐야 합니다.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명분 뒤에 3,030억 배럴의 석유가 있었고 80조 원의 중국 빚이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언제나 돈과 권력에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 사건이 라틴 아메리카와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몇 달, 몇 년이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세상은 언론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진실은 항상 표면 아래에 숨어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